오늘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정리해드리는 그런 뉴스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이죠. 오늘은 이진아 뉴스마트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농해 뉴스 인사이다. 우리 이진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우선 이진아 기자가 처음으로 가지고 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일본 오염수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가 시작된 지 오늘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말 동안 국민과 야당은 도심 곳곳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어제 우리 전문가 3명을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일정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시작한 지 5일째다. 근데 계속해서 나오는 기사는 삼중수소가 뭐 기준치 미만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해봤더니 상관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주말에 이제 저도 워낙 해산물을 좋아하니까 해산물 파시는 분들이랑 수산시장 이런 데 마트도 가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너무 괴롭다고. 이번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하셨단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뭐 얘기할 수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반대 집회가 야당의 또 적극적 참여를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초 전문가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당초 상주하겠다던 전문가를 2주에 한 번씩 방문하겠다고 이제 바뀌었는데요. 어제 정부 관계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3명이 이날 오전 후쿠시마 현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소를 방문하기 위해 떠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파견은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IAEA가 안전점검 등을 위해 후쿠시마 IAEA 사무소에 우리나라 전문가를 2주에 한 번 파견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에 따른 조치인데요. 당초 윤석열 정부는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현장 사무소 상주를 요청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아서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의견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2주에 한 번씩 방문해서 방류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더불어 오염수 관련 정보는 우리 전문가들이 직접 채취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IAEA와 일본 도쿄전력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IAEA하고 일본 도쿄전력은 당연히 자기네 거 안전하게 우리가 방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쪽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뭘 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면죄부주는 형식밖에 안 되는 거라서 전 이거는 매우 반대인데 게다가 우리 인력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해달라는 거 한 개도 해준 게 없어요. 네. 해줬다는 표현도 매우 기분 나쁩니다만 어쨌든 한 개도 한 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2주에 한 번씩 잠깐 형식적으로 봐라. 이것도 역시 또 면죄부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좀 우리 왜 이렇게 굴욕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게다가 지금 여기서 제임스 림님께서 그 전문가 3명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번에도 명단 공개는 비밀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것 같죠 아무래도. 자, 어쨌든 일본 후쿠시마 주변 바닷물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어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바닷물 검사를 공개했는데요. 방류 이틀째 채취한 시료의 삼중수소, 트리튬의 농도는 검출 하한치를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적극 홍보에도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방류 중단 집회가 열리는 등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시민단체와 정당, 노조 등 전국 300여 개의 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쿄 전략 해양 방출 반대 전국 행동 실행위원회인데요. 이 집회에 우리 민주당 의원인 우원식 양의원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4명의 야당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웃긴다고 생각하는 게 방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제 방류해가지고 뭐가 자기네들이 처음으로 방류해서 전 세계에다가 이거 괜찮습니다라고 자랑하는 타임인데 여기를 뭐 심하게 오염되게끔 해서 보냈겠어요. 일단 기준치보다 더 낮게 해서 보내지 않았겠어요. 지금 하는 것보다는 사실 앞으로 축적되고 향후 계속해서 자기네가 몰래 버리는 그런 것들을 챙겨가는 게 훨씬 더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 무슨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게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네, 사실 그리고 삼중수소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삼중수소 외에도 한 1000가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물질들이 많다고 합니다. 1000가지요? 네, 1000가지 정도로 되게 많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에게 작용될지 또 그렇지. 생물들에게 어떻게 작용될지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은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 집회를 같이 함께 하니까 이런 괴담 선동은 이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민주당이 보여주기식 방일쇼를 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노력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아니 우리가 위험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위험하고 불안합니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도 못하게 하고 그 말하는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고 이상한 것 같죠? 자,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나서고 있어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언급을 여전히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어제 대통령실이 이제 식단을 공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매일 청사, 구내 식당 점심 메뉴로 우리 수산물 제공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오염수 방류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소비 위축 우려가 나타나자 소비 촉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국민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기를 바라는 취지라며 9월 이후에도 2주 이상 우리 수산물을 메뉴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방류해가지고 물고기들한테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시간이 안 흘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방류하자마자 곧바로 구내식당 점심 메뉴를 쓴다는 거는 결국 예전에 안전할 때 사들여왔던 그런 수산물로 식사 반찬을 만든다는 건데 그거랑 지금 이 해안가 방류한 거하고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 전문가들은 이거 무슨 쇼 아니에요, 쇼? 정말 일종의 쇼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뭐, 구내식당에서 제가 보기엔 지금 드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냥 20년 내내 많이 드시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더 황당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홍범도 흉상을 육사에서 지금 다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김재진 장관 것도 그렇고. 네. 게다가 그 자리에다가 백선엽 씨 거를 집어넣는다고요? 네, 그 얘기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활동 이력 문제를 삼아 그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려는 것과 관련해 여야가 모두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SNS에 이와 관련한 단호한 어조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일단 먼저 국방부가 지난 26일 육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홍범도, 지청천, 이회영, 이범석, 김자진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철거,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육군사관학교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여러 논란이 있는 분을 육사에 기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또 지난 25일에 이종범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에서 중요한 것은 공산당 활동을 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대신 교내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백선엽 장군의 흉상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되고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은 괜찮다는 겁니까? 이게 육사의 정신입니까? 네, 정말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실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이 국방부 육사에 있는 것만 치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방부에도 있고 여기저기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다 한꺼번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 철거를 처음엔 얘기했었는데 철거해서 이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 흉상 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방부 논리대로라면 예전에 이제 홍범도 장군 네.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진수한 잠수함인 홍범도함 역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니냐라고 했는데 25일 날 그 국방위에서 김병주 의원이 질문을 했더니 이름을 바꾸는 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이름 바꾸고 다 지우겠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나는 누가 뒤에 뭐가 있나? 누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요,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는 다 그거 괜찮은 거야. 그런 행동 한 적 없어. 이렇게 다 지워주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공산당에 조금이라도 공짜만 들어가 있어도 너네는 우리나라하고 완전 적이야. 이러면서 지금 전부 다 말살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이 공산주의냐 아니냐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엄청나게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던 때라 정말 공부 좀 하고 머리 좀 쓰고 생각 좀 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전부 다 공산주의 사상을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체적인 맥락은 보지 않고 공산주의 사상을 조금 얘기했다, 활동을 조금 했다, 이걸 가지고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민의
적으로 돌린다는 게 말이 되나?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누가 뒤에서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 마리오네트처럼 이렇게. 네, 그래서 독립유공자도 엄청난 반발을 했는데요. 네. 이종찬 광복 회장은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는 일제가 민족 정기를 드러내는 시도와 다름이 없다라고 했고요. 네.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인 이준식 씨는 지금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맞나 일본 정부의 총독부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또 김자진 장군의 손자인 김일동 씨도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같이 함께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거 없이 모두 다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뭐 반역사적, 이념 편향이자 과잉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윤봉길 의사의 손녀따님, 그 국회의원님 대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그 당에 그러고 계시고 싶은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정체성이 이상하게 바뀌고 있고 그래도 흘러가는 흐름이 있었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상식을 깨버리고 초월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 철저히 밝혀내기를 제가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용준 뉴스버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 지금 이제 예비 총선 모드로 지금 본격적으로 좀 시동을 좀 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연찬회하고 워크숍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네, 요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이제 정기국회가 1년에 한 번 열리니까 그 정기국회를 앞두고서는 보통 연찬회나 워크숍을 하면서 좀 이걸 어떻게 하겠다, 으쌰으쌰 해보자 좀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네. 그걸 어제 열린 이제 연찬회나 워크숍을 보면은 이제 총선이 좀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당은 인천, 야당은 원주에서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었는데 그걸 보면은 이번 주 정기국회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 구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연찬회에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당 의원 거의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 빼놓고 다 참석했다고 그러던데. 네, 박근혜 외교부 장관은 이제 해외 출장 중이고요. 예. 그래서 모두 옷도 맞춰 입고 지금 국무위원들이 또 총 출동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이 눈에 띄었는데 작년에 두 번째입니다. 이게 근데 보면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과의 협조 대신 대통령 중심의 강한 당정 운영을 꾀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당정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이 이제 당정이 이념을 중심으로 이것도 좀 이상하니까 야당이 도대체 어느 쪽 이념이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뭔 소리냐 이념이 중요하지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뭉치자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끼리 뭉치자예요.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뭉치자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너무 갈등 구조를 계속 더 증폭시키는 그런 거 아닐까 생각 듭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뭉치자가 아니라 우리끼리 나로 뭉치자입니다. 우리끼리 나로 뭉치자? 네. 오, 포인트를 정확히 짚습니다. 네,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이제 전 정권과 야당 때리기에 집중됐는데요. 겉은 화려하지만 내실이 없는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로부터 정권을 인수받고 보니 국정 운영에 내실이 없었다는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도 오염수 배출을 두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1 더하기 1은 100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걸 더 보면 이제 국회는 여소야대에 있는데다가 언론도 야당 지지 세력이 잡고 있고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며 좀 이제 자기 환경이 이제 불편하다 지금. 네네. 근데 이게 보면은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야당 욕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당장 처리해야 하는 현안이 많고 이제 국정과제가 지금 당장 급한 상황에서 작년 발언만 보더라도 더 이상 국제 상황이나 전 정권의 잘못을 핑계 삼아도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며 180도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 도대체. 그동안 맨날 하신 게 전 정권 잘못을 핑계 삼은 거 아니었나? 근데 결국 안 통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형식적으로라도 당장은 지금은 일단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야당이랑 좀 잘 이렇게 협치해보자. 일단 급한 법안부터 좀 통과하는 데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네, 작년엔 그랬었는데 이제 올해는 그런 거 소용없고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때리자. 나를 뭉쳐서 강하게 나가자. 아니 근데 대통령님께서 좀 너무 야당 욕만 하고 맨날 전 정부 욕만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매우 불편합니다. 우리 그 같은 국민에서 보기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너무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냥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좀 황당했고, 또 하나 1 더하기 1은 100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아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여당 때리기 혹은 정부 때리기에만 앞장서고 있는 야당이다. 그렇죠. 야당하고는 얘기하기도 싫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와, 옛날에 이런 정권이 있었나요? 옛날에 안 살아봐서 우리가 모르나? 겉으로라도 좀 이렇게 어. 흡치를 하려는 이 모습, 외형적인 모습이라도 좀 유지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번 정권은 유독 너네랑은 말 안 해 같은 이런 태도를 보여가지고 좀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부실 기업을 인수했다 이 뜻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본인이 정권을 잡고 보니까 도대체가 엉망진창이었다. 돈이 하나도 없더라면 이제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사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있었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은데 뭐가 부실 기업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정 운영에 내실이 없었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가? 아까 어떤 분이 극우 보수 이런 말도 아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일본에 수그리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셨을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너무 지나치게 모든 상황을 적대시하고 본인에게 안 맞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비춰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제는 좀 듣기 불편한 말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또 민주당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민주당 지금 대표 이재명 대표 체제 1주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제 1주년 이제 맞는 날 또 워크숍도 같은 날 열린 건데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제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안겨준 국민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네.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무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권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166명이 참석을 해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 동안의 소회 이런 것들 얘기하고 대통령이나 그 정부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 국민과 혹은 야당과 대립하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얘기 지금 표명한 거죠. 이 얘기가 중요하네요. 독선, 분열, 혐오에는 소통, 통합, 포용으로 맞선다. 이게 완전 반대 아니에요? 와, 소통, 통합, 포용? 포용이 야당이 하는 정책으로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원래 여당이 해줘야 되는 건데. 자, 그 다음 얘기도 해보죠.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서 이제 친명계 그리고 비명계로 갈린 모양새인데요. 난상 토론이 어제 벌어지면서 좀 극단적인 대립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우려됐지만 다행히 이제 그 정도로 극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좀 의견이 갈렸는데요. 대표적인 비명계인 서른 의원은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들어 왕비가 됐듯이 본인을 희생해야 한다며 당대표의 거취를 압박했고 친명계로 분류되는 양경수 의원은 똘똘 뭉쳐서 싸워야 한다며 당론 차원에서 부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책임론을 통감했습니다. 다수 의석을,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안겨주었던 국민 기대에 우리는 부응하지 못했으니 죄송하고 미안하다. 무한 책임을 지겠다. 다만 이제 정권 폭주를 더 이상은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역시 우리 또 서른 의원님 비명계의 뭐 좌장급이죠. 솔직히 말해서 심청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심청이가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죽어야 즉 인당수에 빠져들어서 결국 왕비가 됐지 않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희생하고 본인이 그냥 끝까지 극단적으로 한번 밀어붙여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본인이 아예 그런 희생적인 자세를 먼저 보여야 된다. 자기를 희생해라? 네, 자기를 어떻게 희생해라. 희생하라는 거예요? 당대표를 그만둬라? 어떻게 해라. 서른 의원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들어 왕비가 됐듯 인당수에 빠져들었어야지 왕비가 된 거다. 빠져들지 않았으면 왕비가 못됐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본인을 희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대표 그만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자꾸 비명, 치명 싸우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별로 맞지 않아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각인데 여전히 싸우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보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시대가 결국 열렸군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어제 취임식이 열렸는데요. 이제 취임사를 살펴보면 유튜브와 포털 개편, 공영방송 구조 조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영방송 체질 개혁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노조가 장악했다는 의미의 노영방송, 독과점 특혜, 정치적 편향성, 가짜뉴스 확산, 국론 분열 등의 워딩을 사용하면서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재원, 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구조개혁하겠다, 공영방송 구조개혁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은 정부의 좀 비판적인 인사들이나 노조의 좀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 다 싹 갈아엎겠다. 내 기조에 맞는 사람들로 여기 채우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선도하겠다. 서비스, 재원, 인력구조 개편을 하겠다. 아, 이거 되게 속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특히 가짜뉴스 얘기도 좀 계속했죠. 이제 어제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도 강조했는데요. 포털과 SNS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요소라는 주장입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고 포털에 대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이 방통위원장의 생각은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과 같은 그런 포털이 내보내는 이 뉴스 배열 순서라든가 뭐 많이 본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편향돼 있다. 가짜 뉴스로 도배되어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의 그런 뉴스는 지금 맨 끝에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가 없다. 이거는 조직적으로 뭔가 포털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죠. 그러면은 앞으로 무서워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동관 체제가 시작이 되면서 첫 회의도 열렸다는데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어제 출범 직후부터 이제 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임기 첫날 강규영 전 KBS 이사가 EBS 이사로 돌아오고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로 임명됐습니다. 김현 전 방통위원까지 임기가 만료된 가운데 대통령 추천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통위는 야당목 2명, 여당목 1명이 더 필요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최민희 후보를 5개월째 임명하지 않는 등 당분간은 과반 이하의 기형적인 운영 행태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5인 합의체로 이 방통위는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게 기본인데 지금 임명을 아예 안 해버리는 그런 지금 행보를 보이면서 2명만 자기네끼리만 지금 모든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제가 보기엔 의사결정을 모두 중요하게 본인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놓고 이 구조를 전부 다 여당 친화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야당도 뭐 야당목 최민희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1명 정도씩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절차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맞는 건지 난 아무리 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이상하죠. 게다가 지금 강규영 EBS 이사 이 얘기도 좀 있죠. 강규영 이사는 네. TV조선 재승인 점수 변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해임된 정미정 전 이사의 후임입니다. 앞서 2015년에서 2017년 KBS 이사를 역임했으나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이유로 해임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했다고 해서 해임이 됐는데 그 사람을 다시 지금 EBS 이사로 불러들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미정 전 이사 후임으로 나왔는데 그분은 이제 TV조선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도 하자가 있고 이 사람도 하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상관없나요? 어떻게 되는 하자가 거죠? 있는 사람을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 갈아치우는 뭐 이런. 그럴까요? 근데 사실 정미정 전 이사가 점수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 정말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 또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보죠. 김성근 박문진 이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김성근 이사는 얼마 전 해임된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의 후임입니다. MBC 방송인프라본부장 재임 시절 수천만 원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이 드러나면서 2018년 MBC를 떠났습니다. 네. 또 MBC의 미주법인 특별감사 결과에서도 미주법인으로부터 골프, 와인, 식사 등의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이 법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 이유를 쫓아냈거든요, 사실은. 근데 김성근 이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쫓겨난 사람이에요. 게다가 김영란법 위반했다는 또 혐의도 받고 뭐 청탁도 받고 골프 와인 식사 대접도 받았다. 근데 그 사람은 또 다시 그 자리에서 이게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만약에
사실 권태선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진짜로 그렇게 잘못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직원들 추석 상여 뭐 이런 거 선물 같은 거 주느라고 법과 사용했다는 건데 그런 서명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잘못 썼다고 쫓아내더니 그거보다 더 혐의가 좀 있어 보이는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쫓겨났던 사람을 다시 그 자리에 앉혀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좀 납득이 안 가서 현실적으로 뭐가 맞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떤 정책을 펼치든 뭘 하든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박용진 기자님,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이사 같은 거 하지 맙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대신 이야기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용준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홍범도 흉상 철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건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머슴으로 태어났어요. 머슴으로. 함경도 지방인가요? 어쨌든 머슴으로 태어나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강산에 피를 물들이고 이러니까 내가 비록 머슴이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 봉오동 전투 그분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정말 훌륭하게 다 물리치고 정말 혁혁한 전공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때 너무너무 고마워했고 너무너무 훌륭한 우리나라의 정말 어른이다 생각했는데 그때를 필두로 해서 그분이 활약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당시에 사람들이 모두 고맙습니다라고 했었었고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독립을 도와주는 쪽은 누구라도 뭐 사상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상 같은 건 없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는 그냥 우리 국민, 우리 백성,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랑하는 조선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다 누구에게라도 손을 뻗었던 거죠. 소련에서 당연히 거기서도 그 당시에 연합군이었어요. 우리 와가지고 야 니네 도와줄게 하는 그쪽에 가서 야 니네가 힘이 세고 이러니까 일본 놈들 좀 하게 도와달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소련에서도 마찬가지로 아 그럼요 당신 진짜 훌륭합니다. 우리가 훈장도 주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45년도에 해방이 됐고 그분은 그래서 소련 구소련 저기 이주했을 때 거기 가가지고요. 나라에서 뭐 나라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으니까 어떤 건물 수위에다가 돌아갔었어요. 1946년도에 이회영 장군 그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그 수많은 재산 다 털어가지고 신흥무관학교 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 뿌리를 만들어준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것도 7.18을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독립 투사들을 그렇게 내팽개치고 흉상을 철거하는 그런 모욕과 이런 치욕을 안겨줍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느 나라 대통령, 여든 야든 보수든 지부든 아무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살아 숨쉬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정권은 왜 이러는 건지 특히 자기네들이 그 홍범도 장군 유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있을 때 겨우겨우 가져왔고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홍범도 장군 호적 없으니까 우리나라 만들어줬어요. 박정희, 박근혜 다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전부 다 홍범도 장군에 대한 거는 모두 일치단결해서 훌륭하다고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전광훈이니 뭐니 이상한 극우 유튜버들이 김문수 씨 이런 사람들이 홍범도는 소련으로부터 훈장받았으니까 나쁜 놈이다 공산당이다 이따위 말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잠깐 했죠. 근데 그런 말을 지금 이 정권이 받아들여가지고 신원식 같은 사람들 말이야.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나는 있을 수 없느라고. 이거 정말 경술국시에 준하는 또 다른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이 친일 세력들의 정말 이 뻔뻔한 행동, 이거를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팩트는 뒷전이고 2년만 앞세우고 있는 홍범도 흉상 철거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주제인 것 같고요. 어제가 113번째 경술국시 일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제 어제가 바로 일본의 강제로 나라를 빼앗긴 날인데요. 네. 어제 전국 곳곳에선 해외에서 무장투쟁으로 평생을 바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을 지키기 위한 집회와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육사 정문 앞에 모인 항일단체 회원들은 흉상 이전 방침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대전 현충원에 있는 홍범도 장군 묘역에도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모여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건국 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에게 모욕을 주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도 철지난 이념 논쟁으로 영웅을 2번 죽이는 신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금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부당한 사상검열이라면서 홍범도 장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은 비공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뭐가 옳고 그른지 한번 생각해 보라며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중을 내비치면서 이념 전쟁을 강하게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둘 수 있느냐며 북한 대적관을 갖고 생도들을 키워내야 하는 육사의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인물이 맞는지, 소련 공산당은 등록 경력도 있는데 이건 맞지 않다라고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만들까 봐. 친일 등록증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놨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쵸? 공산당은 등록증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다 그러면 친일 등록증 만들어 놨었으면 여기 사람 다 죽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가 뭐가 본질인지를 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지. 저는 육사가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게, 육사 이거 흉상 철거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 5년 동안 또 즐거워하면서 좋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대통령이 철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사에 뭐 고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 우리가 공산당에 등록했던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흉상을 세워놓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도대체가 본인들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으면 처음에 2018년도에 세울 때부터 막든지 방어하든지 문제가 있다고 말하든지 다 좋다고 난리 쳐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대통령이 한마디로 야, 친일은 괜찮은데 독립은 안 돼,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갑자기 이 장군님이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동상도 그냥 철거하고 어디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된 겁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게다가 외구가 쳐들어오는 게 더 나쁩니까? 아니면 우리끼리 서로 싸우는 게 더 나쁩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 맨날 싸우고 민주당 내부 사람들 맨날 싸우잖아요. 친명 비명 싸우는 거는 내부적으로 잘해보자라고 싸우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가 들어왔어. 외부에서 세력이 들어왔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아무리 우리끼리 싸우더라도 외부에서 서로 혹은 새로운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똘똘 뭉쳐가지고 그 사람을 먼저 몰아내는 거죠. 본질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세력이 더 나쁜 거지. 우리가 서로 지금 생각이 조금 달라가지고, 사상이 다르고 운영 방식이 달라가지고 서로 간에 의견이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으면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건데, 그게 제일 철천지 원수가 되고 제일 나쁜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내가 옛날에 백선엽 장군 가지고 얘기한 것도 그거야. 백선엽 스스로도 자기가 인정을 했잖아요. 나 친일했다. 그건 어디 갔어요? 왜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도대체 대통령은 백선엽 씨하고 무슨 관계예요? 백선엽 씨가 자기 조상이에요? 조상이든 아니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왜 부원해독이에요? 대통령 한마디면 막 다 이상하게 됩니까? 모든 게? 대한민국은 뭐 역사도 없고 가치도 없고 사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진짜. 그리고 이념 전쟁을 왜 강하게 이어나가야 됩니까? 지금 이 판국에. 대한민국 말고 이념 전쟁 강하게 이어나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먹고 살기 때 바빠 죽겠는데. 아,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자, 국방부가 홍범도 흉상 철거 추진하면서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내놓았나요? 그게 문제인데요. 참요. 그 근거들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921년 소련군이 독립군을 몰살시킨 자유시참변에 홍범도 장군이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처음엔 직접 개입했다는 근거 자료가 있다고 답변을 했다가 뒤늦게 이제 아니라고 번복을 했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시죠. 이게 국방부 공식 입장으로 자료도 없는데 의혹이라고 단정적으로 낼 만한 내용인지 그 판단 근거가 좀 궁금합니다. 그 여러 가지 문서에 따르면 소련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기 위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작성한 이력서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자신이 가담했다라는 내용을 소련에 말을 했다, 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문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변인 우리 JTBC 김윤경 기자 질문에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직접 참여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성 등 의혹에 대한 역사적 자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번 클립을 돌려보면
아까 김민관 기자가 분명히 재차 질문한 게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그랬다는 거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서 우리 독립군을 살해하는데 가담했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드린 것 그렇게 같고.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십니까? 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말하는 거예요. 홍범도 흉상을 철거해야 된 이유 중에 하나가 1921년도에 소련군이 독립군을 몰살시킨 자유시 참변이 있었는데 이때 홍범도도 여기 개입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보죠. 개입했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개입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대변인이 뭐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문서에 따르면 연금을 받기 위해서 뭐 이력서에 뭔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 그러면은 거기에 이력서에 홍범도 장군이 소련으로부터 연금 받으려고 우리 독립군을 살해했다는 내용을 거기다 적었다는 겁니까? 또 꼬치꼬치 물어보죠. 그랬더니 대변인이 그런 뜻을 말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된 거고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저게 뭡니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대변인님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홍범도 장군이 그런 비겁하고 나쁜 짓을 했다고 아무도 말하지 못해요. 왜? 증거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니까.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한 기록이 없어요. 물론 먹고 살기 어려서 그쪽 가가지고 수위도 하고 말년에 쓸쓸하게 돌아가셨죠.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야 밥이라도 함께 얻어먹자 해서 뭔가 그분들에게 과거에 자기가 했던 거는 숨기고 야 나 너네들하고 좀 친하지 않았니?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도 저는 뭐 전혀 없다고 보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비하면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식으로 자꾸 갑자기 사람을 모욕합니까? 그럼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난 전쟁 나면 우리나라 떠나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사람이 더 많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남의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무조건 그 나라에 가서 성씨 개명하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게 해서 시류에 부응해가지고 그렇게 억지 살아남아가지고 교육을 좀 받아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방식을 알아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주 비겁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현재까지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거 못한 사람들, 그런 거 잘 못하고 우직하게 바보같이 그냥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운다, 다른 거 필요 없다 해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시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잘 모르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창칼 들고 힘들게 싸웠던 그런 사람들, 못 배웠으니까 내용도 모르고 시대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사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나는 그때 나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 이게 내 만족이야 이러면서 그냥 허드렛 일 하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여기까지 살게 된 거예요. 그 자손들까지 전부 다 대대손손.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잘했습니까?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을 나무랄 수가 있고요. 지금 누가 이렇게 사탕발림하는 그런 달콤한 말로 자기네들의 나쁜 행동은 다 지워버리고 잘한 사람들의 공적을 뺏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진짜 나쁜 거 아니에요?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와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가봤어요?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확인도 안 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해요. 자, 두 번째 이슈. 이 얘기는 내가 정말 나중에 정말 제가 구구절절하게 한번 진짜 화를 내면서 토해야 될 거가 있어요. 내가 진짜 이 말을 안 하고 나면 아마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기자님은 안 그래요? 나만 그래요? 나 좀 고생하고 점잖게 하려고 그랬는데 망했어요. 자, 하나만 간단하게 합시다. 예산 다이어트 성공했으니까 정부? 그 방만재정, 매표 예산 같은 말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이번 정부에서 등장한 용어인데요. 이게 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용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조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정부 예산이 발표됐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차별성이 나타나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이제 657조 원, 올해 639조 원 대비 총 지출 증가율 2.8%입니다. 이게 역대 가장 증가폭이 적다고 자평했는데요. 이게 전 정부 때는 방만재정을 하다가 국가 채무가 1,000조 원 넘게 증가했지만 현 정부는 아낄 곳을 딱 짚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아니 나 그 얘기 웃겨가지고 정말로 본인들이 아낄 건 아끼고 써야 될 건 써야 되고 허리띠 딱 졸라매가지고 적시적소에 정확하게 예산 배분하고 했대요. 그렇다는 설명이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긴축 재정을 했고 전 정부는 방만 재정을 했다. 이 어제 설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야,
진짜 이거 정말 역사가 심판할 겁니다. 나는 이 내용이 절대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허리띠 졸라맸다는 거는 R&D 분야에 있는 그런 그 지원하던 금은 다 뺏어버리고 그렇죠. 복지 지원 이런 거 했던 거 다 뺏어버리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지급돼야 되는 그런 예산 다 잘라버리고 딱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효과가 나올 것만 딱딱딱딱 집어가지고 콕콕 집어서 해줬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잘하는 거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 살림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살림하면 큰일 나요. 어? 애가 아파. 우리는 그래서 애기 아플 걸 대비해가지고 보험도 들고 애기 나중에 학교 갈 때 학비 모자랄까봐 미리 돈 다 저금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0년, 20년 있다가 그 사람이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혹은 학교 갈 때 그 돈을 다 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새엄마가 들어와가지고는 야, 왜 애기 10년 후에 쓸 거에다가 네가 지금 보험을 들어놓니? 이거 다 내놔. 다 잘라. 다 없애. 이러는 건 똑같은 거예요. 뭐가 지금 적시적소고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막, 다 썩어가는 과일 바구니 막 1,000만 원, 2,000원씩 사다 먹고. 이런 거랑 똑같죠. 뭐가 틀려요, 지금. 그러면서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카르텔이니 뭐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그런 데다 들어갈 재원들을 마련해서 군인 이런 사람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 이제 증가한 걸 보면은 이제 군인 월급, 기초생활급여, 노인 일자리, 육아휴직 등 복지와 고용 분야에 좀 많이 집중이 됐는데요. 이게 문제가 또 있는 게 SOC 예산도 26조 1천억 원으로 4.6% 늘어나 전체 지출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이게 윤 대통령이 매표 예산을 비판했는데 정작 긴축 기조 속에서도 각종 지역 건설 예산을 늘린 거는 총선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또 매표 예산인 거죠. 그러니까요. SOC 예산을 늘리는 거는 자기네 지역에 뭐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국회의원들이 끌어다 주는 그런 쪽지 예산에서 다 나눠 먹기 했다는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줄 거 주고 안 줄 거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기본인데 그런 예산은 펑펑 줘. 왜? 그래야지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야 봐라 내가 여당이니까 내가 이렇게 자금도 다 끌어오고 예산도 다 끌어오고 대단하지 않냐 내년에 꼭 우리 뽑아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 예산도 123억 원이 또 들어가 있고 총선 때문에 결국 하는 것처럼 지금 다 보일 수밖에 없고 아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그런 뉴스만 엄선해서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뉴스픽 시간입니다. 이진한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나온 뉴스 중에 박정훈 그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했던 네. 박정훈 전 수사단장 뭐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해서 해군 검찰, 해병대 검찰인가요? 네, 군검찰. 네, 군검찰이죠. 여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그래요? 네. 네. 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됐다는 증언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육성 파일이 공개됐고요. 해당 파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저녁에 군 검찰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어제 국방부 검찰단은 그동안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피해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해 영장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의 잇따른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면서 피해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장을 청구하는 이유가 피의자였는데 피의자라고 하는 거는 박 전 단장을 말하겠죠. 네.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사실 대통령실에서 그때 VIP가 경로하면서 이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건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또 진실 게임 양상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만약에 구속이 돼버리게 된다면 한쪽에 일방적으로 사실은 이제 입을 막아버린다라는 얘기가 또 될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연결해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앞서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로 휩쓸려 순직한 고 최상병 관련한 수사 결과를 경찰이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항명으로 이제 군 검찰에 입건됐는데요. 네. 이후 박 전 단장 측은 항명 혐의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는데 25일 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과 더불어 소환 기일을 연기를 신청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전제로 수사해야 한다는 게 이제 박 전 단장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방부 감찰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8일 소환 조사에 이어서 이틀 뒤인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대령 측에서는 왜 내가 항명이냐, 현실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다 해놓고 갑자기 말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뭔가 좀 외압이 들어간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내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냐, 이거 부당하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해달라 이랬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뭐 소집도 안 되고 잘 안 되고 있는 중이죠. 국방부 감찰단은 이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은신을 구속해버리겠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네. 특히 군검찰은 일반 검찰과 뭐 판사 이런 그 라인하고 또 틀려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기네들끼리만의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장이 청구되면 그냥 영장 발부될 것은 거의 99.9%라고 제가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상당히 좀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 육성 증언도 나왔다면서요? 네, 이제 박정훈 전 단장의 육선 증언도 공개됐는데요. 박 전 단장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에 처음 출석해 진술을 거부하는 대신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10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진술서에 따르면 지난 31일에 수사 결과 브리핑이 돌연 취소된 이후에 상황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혐의자의 혐의의 내용을 빼라고 요구했고,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도 같은 이제 국방부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박 전 단장이 사령관에게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령관이 오전에 VIP 주재 회의 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려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단장이 정말 VIP가 맞냐라고 이제 재차 물었는데, 그때 이제 그때 그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전 단장이 왜 사단장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김 사령관은 아무래도 옆에서 사전에 입력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했다가 바로 보고하니까 바로 국방부 장관한테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던 윤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처리 결과를 이제 내놓자 이제 화를 낸 것으로 김계한 사령관이 설명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대통령실은 2번에 걸쳐서 수사단의 자료를 받아갔고, 그러면서 이제 외압 의혹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진짜 진실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힘센 사람이 이기겠죠, 아무래도. 뭐 뻔뻔짜인 또 모양새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어제 또 현안 질의에서 대통령실이 모든 내용을 부인했더니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방부가 용산의 심기만 지키면 되냐 이러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지금 김계한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옷 벗을 각오를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박정훈 대령뿐만 아니라 박정훈 대령과 같은 취지로 대답한 사람들 전부 다가 나 이거 명예롭게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고 진실을 밝히고 싶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산이라던가 대통령실 관계자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들, 콕 집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지금 전부 다 아니다, 박 대령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우리 그런 적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박정훈 대령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겠어요? 내지는 그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 말하자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두 번째, 또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 이제 법안까지
건드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 행동에 개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 후에 또다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건데요. 이뿐 아니라 지난 월요일에는 자살 시도자 구조 현장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대외 활동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대통령 부인 공식적인 직함이 정확히 뭡니까? 네, 이분은 지금 그 제2부속실에서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공식적으로 선거에 의해서 뽑힌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런 행동과 관련해서 아무런 그게 없어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행동을 하고 있죠. 뭐 개식용 종식을 위한 이 시민단체 활동에 난 당신들하고 의견이 똑같다 이러면서 또 거의 참석도 해주시고 자살 시도자 구조 현장에서 경찰들에게 또 격려도 해주시고 좋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데 가서 한다고 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행동이 정치적인 행보로 보이면서 그런 정치 행보를 할 수 있을 근거나 권한이나 자격 같은 게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김 여사는 지금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뭐예요? 이 개식용은 절대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김 여사가 30일에 어제 찾은 시민단체에서 가서 자리에서는요, 저는 이분들과 함께 친구가 돼서 개식용 금지가 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이제 김 여사는 그동안 동물권 보호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메시지를 내온 만큼 시민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일에는 자살 시도자 구조 업무를 하는 경찰 지구대를 직접 찾아서 격려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이도훈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김 여사가 마포에 있는 지구대를 찾아 현장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가 한국의 자살률이 1위인 점과 특히 여성 자살률이 높은 것을 높은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려를 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배우자가 특정 시민단체나 기자회견에 이렇게 찾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군다나 영부인 그리고 또 공식 활동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도 없는 상태에서 선출직도 아닌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이란 신분으로 민간인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는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 절대 이런 행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약속도 안 지켰을 뿐더러 지금 현재 본인의 어머니가 구속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구속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그것도 그냥 구속이 아니라 재판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된 거예요. 게다가 오빠가 기소가 됐습니다. 오빠가 양평 공흥지구 관련해서 문서 위조 혐의 뭐 등등등 여러 개가 있죠. 그 혐의도 지금 매우 축소되어 있다라고 하는 또 의심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의혹도 있지만 지금 본인의 어머니와 오빠가 지금 형사재판에 지금 아주 깊숙이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게다가 지금 양평 땅 관련해서 고속도로 지금 논란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다른 이슈들이 막 생겨나면서 갑자기 언론사에서 그 양평 이슈를 지금 안 다루고 있는데 특히 원희룡 장관이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덮이게 되는데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개식용 금지 뭐 시민단체 쫓아다니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게다가 지금 이제 김건희법이라고 하는 거를 뭐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김건희법이라고 명명을 한 건데요. 이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24일 출범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언급하면서 김건희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 4월에 김건희 여사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비공식 오찬에서 정부 임기 내에 개식용 종식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을 보도한 지 4개월 만에 김건희법에 청신호가 켜진 것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모처럼 여야가 김건희법을 계기로 협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면서 약간 칭찬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렇게 김건희법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약간 정치적인 행보로 이제 해석이 돼서 앞으로 또 이런 것도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아이, 김건희법이 갑자기 왜 나와요, 여기서? 에? 지금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여야가 무슨 협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44명의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서 이제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것을 이제 김건희법이라고 이제 좀 칭송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서 아니, 거기다가 그 김건희법이라는 이름을 왜 붙입니까? 이게 진짜 김건희법 맞아요? 예? 이런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무슨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박대출? 박대출 의장님, 김건희법 맞습니까? 자, 비바람님이 이렇게 말하네요. 조용한 내조가 저 정도니 시끄러운 내조는 뭘까요? 어떨까요? 이러시는데, 뭐 대통령 부인이 사회활동 열심히 하시고 시민단체 격려하시고 또 음지에서 일하는 혹은 정말 힘들게 일하는 경찰들 격려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민들이 납득이 가는 그런 행보를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본인이 처음에 얘기한 거 하고 맞는 행동을 보이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백 시간입니다. 이진하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 어제 사실은 이게 결단을 한 겁니다. 네.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을 하면서 윤 정권을 심판하겠다. 내가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거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1시부터는 천막으로 가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는데요. 여기 천막에는 현수막에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내용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천막 안에 마련된 탁자에 앉았고 이 대표 주변에는 박강훈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그리고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함께 했습니다. 네, 저도 안 그래도 어제 여의도 갔었거든요. 여의도 국회 앞에 그 황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 띠가 그냥 쭈루룩 쫙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 사람들은 뭐냐 이거 갑자기 막 이러면서 조금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이긴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래도 좀 놀라면서도 이거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또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이재명 대표도 정치인들의 단식 농성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그 대통령을 향한 최고 수위의 투쟁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이번에 이 대표의 단식 결정은 일부 의원들에게만 알려져 있었고 또 본인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단식을 결정하기 전날 이 대표는 지도부를 소집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단식 의사를 알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비명계와 친명계 등 계파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임기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소통을 기울이지 않는 대통령을 향한 최고 수위의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단식 농성이 아닌 투쟁, 좀 더 그렇죠. 강력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나 불체포 특권 내려놓습니다. 이 얘기할 때도 사실은 같은 당 사람들도 그 말 할 줄 몰랐다는 얘기였어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나 단식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말 맞서 싸우겠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죽습니다. 사직생, 생직사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자,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그동안에 많이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재명 다음이 뭔지 알려주겠다. 네. 그리고 국민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뜻을 보였는데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이재명 대표의 이런 결정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찬반이 조금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네. 자, 여기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어제 이 대표의 그 내용 단식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네. 준비했는데요. 잠깐 네, 영상 보고 보겠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요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 셋째,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 네, 사직생의 각오로 죽는다 그러면 산다. 죽을 각오로 싸우면 산다 이런 얘기죠.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그래서 결국 단식을 시작한다. 그럼 세 가지 요구사항을 말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이 국정 방향으로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해달라는 것이었고요. 국민한테 사과해라. 네. 또 두 번째는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일단 이 이후에 기자들이 이제 단식 해제 조건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단식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 또 추진할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무슨 영수회담을 예거라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또 요청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다만 윤 대통령이 요청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끝으로 이제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물어봤는데요. 이 대표는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할 것이며 할 수 있는 한 주어진 일을 모두 다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이 요구 조건 좋아요.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해라 좋고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달라. 전면적으로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 그랬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 대통령이 하나도 받아들일 게 없어요 여기서. 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너는 너대로 단식해라 난 나대로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만약에 정부 여당이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무기한으로 이 단식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건지 그게 좀 애매하지 않아요? 일단 그 내부나 외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어제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단식을 한 것은 이제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실 받아들여진 내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통해서 계기로 이제 민주당이 좀 더 밖에 나가서 많은 투쟁을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약간 예고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명계와 친명계들이 하나로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외부에서 무엇을 할 것을 사실 원하긴 하지만 할 것 같지는 않고 내부 결집을 조금 위해서라도 혹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모읍시다. 이런 의미로 네. 보여주는 의미로도 또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 보네요. 자, 그렇지만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없는 단식인지 모르겠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기 전에 이제 기자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한 건데요. 개인 비리 의혹 수사에 단식에 맞서는 것이 아니냐, 맥락 없는 일이라 국민들께 공감하실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어제 1박 2일 철야 의원 총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일본 토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어제는 이제 대통령께서는 노량진에서 수산물 또 먹방에 나서서 또 다른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우리 대통령 진짜 드시는 거 좋아하는군요. 먹방은 벌써 몇 번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1박 2일 철야 의원총회를 열었고 대통령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또 찾아갔다. 잘 될까? 근데 중요한 건 건강이죠. 이재명 대표 이제 마지막 결기를 지금 보여준 건데 이게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고요. 대표가 이렇게 정말 죽을 각오라고 나서는데 계속해서 분탕질하고 내부적으로 총질하고 싸우고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은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이나 하는 거니까 그런 행동 하지 말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마음 한뜻으로 좀 움직여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도 있네요. 네, 두 번째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제 아들 과거 이력 논란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아들이 활동했던 것이 어제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이 후보자의 자녀의 인턴 이력 문제는 자격이 되지 않는데 이 인턴을 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더불어 이 후보자가 속한 민사 판례 연구회 모임에 김앤장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아들의 특별한 이력을 만드는 것에 일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성폭행범에 대한 그 아주 이례적인 감형, 항소심에서 감형시켜준 거, 또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감형받고 아주 짧게 복역하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또 며칠 만에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아주 천인공노할 행동을 저지른 것도 이제 문제가 됐었고. 네. 그다음에 재산 누락하면서 본인은 법을 몰랐다 이런 얘기한 것도 좀 문제가 됐는데 본인이 실제 판결할 때는 법을 몰랐다는 거는 변명이 안 된다 이랬던 또 것도 있었었고. 네. 이번에 이제 아들 문제가 또 있네요. 본인의 아들은 로스쿨생도 아닌데 대학생인데 김앤장 네.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로스쿨 관련을 보죠. 로스쿨 가기 위해서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인턴 활동이 중요하거든요. 자, 로스쿨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례적인데 문제는 김앤장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아들을 딱 맡겨놓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김앤장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겠어요. 좋아 보이겠어요. 이게 혹시라도, 물론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김앤장 사람들만 보면은 조금 판결이 좀 그쪽으로 기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력 문제도 되고요. 또 오늘 아침에 보도된 것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네. 이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인 7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처가가 회사 비장상 주식 보유 사실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빠뜨려서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오마이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산 사상구의 땅을 형제들과 지분 쪼개기로 시세 차익을 거둔 정황이 포착된 것인데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2002년 7월에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인과 처남 등 5명이 공동 소유하던 토지를 분할하기 넉 달 전에 비건설회사가 수주 계약을 체결한 곳이 붙어 있었고요. 또 토지 분할 후에 땅값이 한 20배 정도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 후보자가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의혹이 또 제기됐는데요. 이번에는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또 아침에 단독 보도가 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에 취득 당시 잡종지처럼 쓰여서 위반은 없다고 본인의 땅은 그렇게 해명했는데, 그러나 오늘 오전에 한겨레 보도에서 따르면 이 후보자가 해명과 반대되는 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지금 재산 신고도 문제지만 저는 뭐 이거는 뭐 당연히 문제고 이것 말고 더 위험한 게 민사 판례 연구회에 연결되어 있는 법조 카르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을 소개할 때 보수신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법조계 내의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 엘리트 법조인들의 모임, 딱 이 말을 항상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뭐 그 반대가 되는, 예를 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속해 있던 그런 학회에 대해서는 약간 진보적 성향의 뭐 좌빨적인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적인 이런 식으로 수사를 갖다 붙이고, 이 민사판례 연구에 대해서는 엘리트, 공부 잘하는 똑똑한 훌륭한 이제 이런 수식어를 갖다 붙여요. 근데 이 이균용 후보자가 바로 이 민사판례 연구회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자기네들끼리의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김앤장 변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여긴 아무나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아무나 안 들여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엘리트를 양상한다는 그 기쁨에 있는 곳인데, 바로 여기서 법조 카르텔이 정말 끈끈하고 무겁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렇게 우리 대통령께서 싫어하시는 카르텔이란 말이에요. 법조 카르텔. 네. 카르텔. 여러분 카르텔 한번 해보세요. 카르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카르텔인지 아세요? 법조에 올라오는 사건의 금액을 따져보게 되면요, 몇십억, 몇백억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금액은 작아도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들도 되게 많은데 자기네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합법적이에요. 민사판례연구회.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부했어. 여기에 얘네들 공부 잘해서 들어왔어. 뭐가 문제야? 얘네들 공부 잘하고 얘네들 주장이 다 맞는데, 똑똑한데 이래버린단 말이죠. 이런 거 법조 카르텔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니냐고요. 네. 자, 돈도 많으시고 공부도 잘하시고 네. 마음도 넓으시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조금 잘 해보겠다 이겁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동산 투기로 역대 대법원장 중 가장 많은 재산도 신고했고 또 그것이 누락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댓글 중에 어네스토 라파엘이라는 분은 그놈의 엘리트 학생복이나 입어라. 생각나네, 엘리트 학생복.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